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방역을 또 잘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우리가 계속 참을 수 있을까? 이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고 당장 지금 뭐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시간 연장이라든지 인원이 모이는 수를 6명에서 또 늘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추경 또 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최소한 16조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든 강하게 밀어붙여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쇼미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선거 유세하면서 다양한 액션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히든크 감독의 어퍼컷 그런 세레모니도 보여주고 상당히 공부된 것 같아요. 저희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그거를 최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분들 되게 많아서 가끔 이렇게 놀래요. 이렇게 단체 카카오톡방 가면 전부 얼굴이 윤석열이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자신감이 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고개를 숙여야 될 때인데 너무 이게 이게 자축 분위기가 벌써 돼버리면 국민들 바로 아신다. 특히 이제 중도층 아직까지 투표 결정 안 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20일이면 결국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투표장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제가 지지난해 재총선을 치르고 작년에 이제 보궐선거 치르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젊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한 30대 정도의 여성분들이 실제로 말을 좀 걸어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정권 교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원래 선거 유세원한테 말을 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좀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더 약간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럼 아침에 이렇게 선거 운동하다 보면 말 걸어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확실히 좀 변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분위기 좀 좋아졌다. 지난 좋아졌죠. 총선이나 뭐 재보궐 선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들어갔을 때 마지막 유세를 강남, 또 어제도 강남, 오늘 잠실인가요? 오늘 강화문 했군요. 여러 군데를 다니고 계십니다. 어쨌든 서울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양한 곳에 돌지만 사실 처음 시작하는 건 부산에서 하셨습니다. 0시에 부산에서 부산항에서 하시고 아침 첫 유세도 부산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대구, 대전을 찍고 이렇게 서울로 오신 거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곳이든 다 골고루 하시는 건데 제가 부산에서 시작하실 때 같이 있었는데 한 50분 동안 연설을 아무런 연설문 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연설이 대전, 대구에 오면 계속 바뀌어요. 서울의 각 구마다 그 공약을 다 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후보고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번 총선 그리고 재보궐과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 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때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은 정말 좋죠. 정말 이재명 후보의 그 화끈한 스타일을 부산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어쨌든 두 분 다 낙선 경험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눈물에. 다음 총선 때는 당선된 상태에서 좀 이렇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감사합니다. 내일 새 거리두기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 상황도 그 선거 20일 앞두고 약간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자영업자들의 가족분들도 계시니까 분위기가 이어질 텐데 최지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새 거리두기가 만일 또다시 2주 연장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방역을 또 잘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우리가 계속 참을 수 있을까? 이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고 당장 지금 뭐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시간 연장이라든지 인원이 모이는 수를 6명에서 또 늘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추경 또 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최소한 16조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든 강하게 밀어붙여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 추경 이야기는
여야가 지금 협의가 안 되니까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2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선거 끝나고 아마 될 거고 그래서 그렇겠죠. 변수는 별로 안 될 예. 것이다 선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방역을 조금 풀어달라. 특히 3차 접종자에 한해서 12시까지 해달라. 몇 번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전부 동의한다 그러고 방역당국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일 안 되면은 민주당의 좀 악재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네, 뭐 근데 추경도 마찬가지. 저는 아직까지 16조에 대해서 추가에 대해서는 얘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뭐 국회에서 여당이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이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방역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왜 10시까지 하면 9시까지 하면은 이게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12시까지 하면 안 되지라는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도 없고 예.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재명 후보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김재섭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또 운동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이 헬스클럽 운영하신 분들랑 친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나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우리가 9시로 인원을 제한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한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퇴근하고 대부분 운동을 거의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다음에 헬스장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이런 실내 체육시설 다니시는 분들 중에 50%에서 60%가 원래 퇴근 이후에 가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6시에 통상 퇴근을 한다 그러면 집에 있는 헬스장 도착하면 뭐 아무리 빨라봐야 6시 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사람들이 미어지는 거죠. 오히려 사실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운동 가는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가거든요. 예. 이게 코로나든 어쨌든지 간에 실제 다리가 부러져도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 헬스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는 면이 있고 그렇게 과잉으로 몰려버리면 사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PT를 통해서 개인 PT를 통해서도 또 수익률을 많이 올리는데 그때 한꺼번에 밀려버리니까 개인 PT 수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다들 지금 30~40%씩 떨어져가지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쪽도. 네. 그리고 내일 어떤 발표를 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났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 때문에 유 전 의원이 어쩔 수 없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마지막 퍼즐 맞춘 거죠. 마지막 퍼즐 맞춘 거고 사실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유승민 대표를 알기로는 이게 본인이 스스로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뭐 모종의 끊임없는 소통이 있었다고 저는 보이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도 전 의원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그 당위 같은 것들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유승민 후보도 내적으로도 완전히 동의가 됐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는 모양새를 갖춘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는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협약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택시는 도시의 탄광이다. 예. 일을 하다가 다른 일자리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택시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박복규라는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연합회 회장이 이런 발언을 했고 먼저 했다. 거기에 예. 대해서 받아가지고 택시 종사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약속하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좀 딱 요것만 떼가지고 과도한 공격을 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맥락 파악해달라고 그 말씀이고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통시장에 가서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냈는데 네. 자, 첫 번째 복합 쇼핑몰을 국가에서 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왜 전통시장에 가서 쇼핑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안에 납품되는 제품들이 한 80% 정도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내지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많이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대형마트랑 전통시장이랑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두 개 제로섬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 어디 하나는 옥죄어야지만 다른 상권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격주마다 대형마트도 우리가 지금 닫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공정거래법
상 뭐 그게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이게 대형마트를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고 전통마트가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죽는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좀 그렇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설 업체들이 정치인이 예를 들면 그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들어오진 않는 거죠. 예. 분명히 재반 사정들을 따지고 예. 여기서 이익이 날 수 있는가를 따져서 이제 들어올 텐데 예. 광주가 지금 인구로 따지면 도시 중에서 6위고 행정서열로는 5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올 입지는 좀 됐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용적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적으로도 해줄 것들이 많거든요. 행정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미시적으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유치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야 되는데 확실한 것은 정치인이 반대를 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끌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끌어지는 건 아닌데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면 반드시 반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허가를 안 해주면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이 행정서열 5위에 광주광역시에 복합 쇼핑몰 하나가 없고 이런 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 이제 호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듣고 나서 공약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즉흥적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우리 또 수요일날 출연한 천하람 위원장이 순천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발언하세요. 네, 굉장히 궁색하고 오랫동안 그 후보의 저는 실언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이제 방어하시는 것 같은데 복합 쇼핑몰 필요하다고 하시면 되죠. 근데 그걸 굳이 전통시장에 가서 상인들 앞에서 해야 되냐? 그리고 또 그 내용이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와야 하는데 민주당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후보가 정말 아직까지 이런 경제 정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글쎄요, 저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이 막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또 유치가 될 수 있는 건데 인구도 굉장히 많고 행정 서열도 되게 높고 그런 도시에서 하다못해 제가 알기로는 운전면허 시험장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최지은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다 털어놓고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으시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여권의 단체장과 관련한 성범죄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검토한다. 오늘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예, 선대위에서 검토 중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저희한테도 주셔가지고. 네, 사실이 아닙니다. 예,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해야 할 일인 것 맞지만 선대위에서 지금 후보의 직접 사과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다시 짚어봤고요. 자,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 비대위원? 참 이게 조금 멋쩍어졌죠. 지금 단일화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멋쩍어졌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늦지 않나,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일화의 명분, 될 명분 안 될 명분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대단히 현실적인 얘기를 그냥 하나 해드리자면 지금 저도 아침에 빨간 옷 입고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다 옷에 이제 로고가 박힌 그리고 현수막도 있고 유세차도 다 랩핑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253개 지역구가 저처럼 다 똑같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원하시는 바는 안일화 아니겠어요?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는 거. 설령 안일화가 된다 그러면 253개 지역구의 지역구 그 위원장들이 과연 안철수 대표를 우리 후보입니다라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심리적 내지는 명분 같은 것들이 있는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미리미리 이 얘기를 하고 충분한 실무적 협상들도 다 있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굉장히 어렵죠. 예. 지금 상황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신천지의 윤 후보 지원설과 관련해서 전 간부들의 증언에 이어 노원구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당원 모집에 나선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한 홍준표 의원을 고발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최재현 대변인. 네, 신천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윤 후보가 과거에 신천지 방역 지침 어기는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 지시를 받았는데 방역 당국이 지시를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압수수색 지시를 했는데 보건당국, 방역 당국 핑계를 대면서 안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경선 때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윤 후보를 찍기 위해서 당원을 조직적으로 좀 가입했다라는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이제 민주당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홍준표 의원 그리고 이현주 의원 전 의원까지도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왜 홍준표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예. 여쭤보시면 저도 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의 몸통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왜 고발 안 하나요? 그러면 뭐 대장동의 몸통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해명을 했지요. 저희도 해명은 많이 했어요. 이거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당 차원에서도 이거 허위 사실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요. 예. 윤석열 후보 역시도 이거 보건 당국의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사려 깊게 우리가 접근한 것이지 이게 무슨 신천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압수수색 관련해서. 네, 압수수색 관련돼서 이런 것들 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왜 자꾸 신천지를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가 가죠. 예. 왜냐하면 결국 이제 무속 프레임 이걸 가지고 사실 후보를 계속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예. 이거 잘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략을 바꿀 때가 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것도 오늘 언론 보도 나온 건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옆집까지 등장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원 합숙소로 사용했다가 알려졌는데 그 이재명 후보 옆집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옆집에 전세 얻어놓고 불법 사전 선거 운동하려고 전세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김재섭 비대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바로 이재명 후보 옆집 예. 도지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상관의 가장 높은 상관의 집에 누가 살고 싶겠냐 이제 이런 상식적인 물음이 나오는 거죠. 과연 내가 이 경기도시공사 직원이라 그러면 과연 그 옆집에 사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이 일단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그 이재명 후보의 뭔가 측근이라고 불렸던 그 뭐 변호사분 이현욱 사장, 예, 그분이 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집 바로 옆에 하나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사전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밑작업을 한 거 아니냐, 편하게 쓰기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뭐 아직까지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드러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금 더 포인트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다 됐고요. 예. 이게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저희가 다 밝혔습니다. 선대위 조직을 분당에 줄 이유가 없고요. 다 여의도에 있고 또 이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미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 조성하는 대리 2명,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4명의 기숙사로 썼다 이 말씀이죠? 네,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합숙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합숙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후보가 알 필요도 없고 관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 좀 이상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이 주택공사 합숙소가 그 후보의 집에 근처에 있었던 확률이 윤 후보 아버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살 확률보다 높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양쪽에서 다 우연이라고 합니다만 다 이상하긴 하네요. 다 이상해요. 도대체 제가 봐도 이상하고 하필이면 왜 그게 김만배 씨인가 뭐 이런 물음이 들죠. 근데 이것도 왜 하필이면 옆집인가? 아니 그 동네가 경기도에서 시청과 가깝고 이 경기도 도시공사가 거기에 있고 근처에 멀지 않은 데 있고 그러면 그 합숙소가 그 근처에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직장 생활 하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 가장 높은 상사 옆집에 굳이 여기 전셋집을 구해서 그걸 마주친다? 저는 거기 돈 주고 살으라 그래도 안 살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분들은 직원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61평 뭐 큰데 살 수 있지만은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2명이 거기서 숙식을 했다는데 61평에 이게 좀 크지 않나요? 저는 그것도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뭐 방이 4개였으니 하나씩 줬다 뭐 이런 생각 같은데 아까 김 전 비대위원이 민주당이 신천지 끌어들이는 것은 이거 뭐 무속 논란 관련해서 계속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건데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건진법사 구판 연루 관련해서 왜 그 구판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이름과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이름이 두 개씩이나 올라갔느냐. 네. 이거는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제 김우겸 의원이 제 생각에는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라는 연등도 있고 충북도지사라는 연등도 같이 있는데 그거를 미처 다 확인을 하셨으면 제 생각엔 이걸로는 공격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논리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과 충북도지사를 연결시키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이름만 걸려 있는 걸로 따지면 충북도지사가 걸려 있는 거나 검찰총장 검사장 윤석열 걸려 있는 거나 논리적인 근거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없어요.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씨는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다른 것 같은데요.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이란 이름도 없었고, 뭐 지난번 대통령인지 한국 대통령인지 이런 것도 없었고, 대통령 딱 세자 걸린 거 하고,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씨가 공인도 아니고, 예. 이거를 똑같이 봐서 대통령도 걸려 있었다는 건 좀 물타기를 좀 과하게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건진법사의 범진법사의 그 처남이 윤석열 후보를 뭐 수행을 한 적도 있고, 실제로 선대위에 관여를 했는데 관여를 한 정황이 있어서 네트워크 본부라는 그 본부를 해산을 했는데 당시에 윤 후보가 검진법사를 모른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 네. 문제가 아닙니까? 그때 모른다고 했는데 뭐 이상한 엽기 구판, 뭐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그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자리에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이렇게 이름이 걸려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이가 맞냐라고 묻는 것이죠. 김우겸 의원이 그거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건 저도 알겠는데 사실 뭐 이런 무속 이런 걸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캠프에서도 뭐 이런저런 구설수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뭐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이 잘 안 되죠. 자꾸 이제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막 뭔가 무속과 연결돼 있고 납득되지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국민께 확신을 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의혹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 그러면 뭔가 단호하게 끊어내려는 그런 확신에 찬 메시지를 분명히 국민들께 확신을 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이 좀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과도하게 공격을 하다 보면 또 역풍도 불 수도 있을 텐데 이번 대선이 특이한 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 그리고 양쪽 진영 결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천지를 공격하든 뭐 또 이렇게 무속을 공격하든 혹은 초밥을 공격하든 옆집을 공격하든 양쪽 진영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다. 꿈쩍도 안 해요. 예, 꿈쩍도 안 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남은 20일 동안 전략을 어떻게 짤지 양쪽 선대위 전략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